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5개의 불화살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목이 너무 아픈 나머지 2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3개를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5개 중에서 제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꺼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썸네일을 보면 불바다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매크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죠? 시장은 이미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악재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악재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 실업률과 같은 여러 경제 지표들이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니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의 하락이 포착되었고, 상대적으로 엔의 강세가 급속도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었던 엔화 자금의 회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진정될지, 언제 진정될지를 예측해 볼 때에는 엔화가 언제 진정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엔의 강세가 나왔었던 시기 때 나스닥 지수의 변동률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봉 차트가 엔달러 환율이고 선으로 표기된 것은 나스닥 지수의 변동률입니다. 그때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함께 엔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선포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시장이 약간은 진정되자 엔화는 약세로 돌아섰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여진이 남아 있었는지 증시는 추가 하락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의 증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엔화의 강세가 먼저 진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과 현재는 흐름이 조금 다르죠? 4년 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엔의 강세가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것과 함께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까지 올려버리니 엔의 선호도가 더욱더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의 강세 상황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연준은 4년 전보다 더 강력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악재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과거에 비해 힘이 빠져버린 연준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4년 전에는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물가의 상승 속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물가 레벨 자체도 높고 여전히 상승하는 속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가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물가를 보고도 진짜 잡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못 건들게 되면 물가가 다시 위로 튈 수 있지 않을까요? 파월은 지난 몇 년간 힘들게 물가를 이 정도로 틀어 막아놨는데 혹시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잘못 내렸다가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회의 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연준회의가 끝나고 나왔던 기사인데요. 9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써있지만 이것도 데이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려도 천천히 내리겠지, 너희들이 바라는 0.5%를 한꺼번에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두렵기 때문에 파월도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는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준회의 당시 때 파월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일단 몇 번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재는 바로 이분입니다.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입니다. 세 번째 악재에 이어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때에는 연준이 돈을 풀어서 증시가 올랐고
지금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증시가 올랐다는 이야기를요. 앨런이 지금까지 국채 시장을 조작해서 경기를 부양시켜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비율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경제 위기가 왔었어야 했는데 재무부에서 대선 전에 이를 막기 위해 단기 국채 비중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어떤 해치펀드에서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알지 않나요?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을 지금까지 확인해 보시면 재무부는 현금과 비슷한 단기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서 돈을 끄집어 모으면서 경기 부양을 해왔습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악재가 될까요? 지금까지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에 대해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부는 편하게 단기채를 팍팍 찍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니 대놓고 단기채를 찍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왼쪽이 3분기 발행 계획이고 오른쪽은 4분기의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3분기에 비해 4분기 때 국채 발행 예정량이 확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표에 나와 있는 단위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181이라고 써 있으면 181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부에서는 이미 쌓아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앨런이 국채 시장 조작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앨런도 국채를 찍어내야 되긴 될 텐데 여러 가지 비난이 있기 때문에 국채를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꺾이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를 더 뿌려줘야 되는데요.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약세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이 돈을 기반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는 강세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원투펀치가 다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위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뿌리긴 뿌리겠지만 생각보다 덜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끝판왕 악재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이슈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상 한 편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란에 머물고 있었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이란한테 한판 뜨자고 한 상황이죠. 미국 언론에서는 조만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단순히 미사일만 몇 번 쏘면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미사일을 넘어서 확산된다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문제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하마스 1인자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포착되자 전쟁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국제유가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인플레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월이 인플레가 두려워서 금리 인하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더 심해진다면 파월의 망설임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파월이 경기 부양을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저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